저는 뭐 금리는 이미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한 30%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락도 꽤나 많이 폭이 컸잖아요. 계속 하락 국면이다. 2023년은. 네, 그리고 2024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저성장이랑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럼 2024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한국 증시는 좀 이런 세 가지 키워드에서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별로 좋은 뉴스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올해 고성장, 고물가, 뭐 고환율 이런 걸 특징되었는데요. 네. 물가는 내년에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수요가 위축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금리는 이미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시장 금리가 대표적으로 국고채 수익률 10년짜리가 10월에 4.6%까지 갔다가 네. 최근에 뭐 3.56%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저 은행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최근에 은행 예금 가입하신 적 있으십니까? 은행 예금 안 한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물려도 하다가 주식. 네, 안 하다가 네. 최근에 은행이 5%, 5년짜리 4.5% 주더라고요. 저도 86년에 주택 청약예금 한번 가입하고 은행예금 가입 한 번도 안 하다가 이 5% 금리라는 걸 우리 경제력, 우리 잠재 성장 1% 후반, 그다음에 내년에 물가 떨어진 거 보면 이게 너무 높은 금리예요. 네. 그래서 은행예금에 뭐 제 금융자산에 최근에 한 13% 정도 가입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짜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벌써요? 예. 지금 4.7%, 뭐 4.5, 4.1%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은행 금리가 떨어지고요. 네. 아마 한국은행도 내년 1월에 한 번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인상 끝날 거예요. 금리는 떨어진다.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환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1,430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1,260원대 1160원대가 찍었더라고요. 예, 예. 근처를. 예, 그래서 제가 1,430원 갔을 때 한 1,280원까지 연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사실 그때 1,280원 이야기한다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1,500원 뚫고 갈 수도 있다. 뭐 1,700원, 1,800원 갔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 2023년에 환율은 어떻게 좀 보세요, 원달러? 예. 가장 환율이 떨어진 것은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우리 원화 환율은 달러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 달러 지수가 선진국 통화에 들어서 달러 지수라고 발표하는데요. 그게 10월에 115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104까지 단계 10%나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에 미국 경제도 나빠지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 못할 것이다. 이런 걸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10% 떨어지니까 우리 통화 가치도 그 10% 우리는 올라버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달러 가치에 비해서 원화 가치는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네.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지금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보니까 11월 기준으로요. 달러 가치가 아직도 31%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예, 저는 2, 3년에 걸쳐가지고 달러 가치가 한 30%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돈 가치는 30%는 아니더라도 20%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당장 저는 내년 1분기에 1,200원 그쳐까지 갈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은 1,100원에 다시 접근해가는 과정이다. 네. 네, 그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달러 가치가 그렇게 한 30% 이상 가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 정부 부채 많죠. 그 다음에 대순부채도 엄청 높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추이 보면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쁠 때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네, 대표적으로 80년대 들어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요. 작동이 안 되고 미국의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85년 9월에 선진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을 모여놓고 소위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 아주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죠. 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51%나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IT 거품 붕괴되면서 네.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에서 네. 24%까지 떨어지면서요. 달러 가치가 40%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달러 가치가 3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동안과 달러 가치를 떠받던 게 중국도 미 국채를 많이 사고 특히 일본이 미 국채를 많이 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중국이 계속 미 국채 줄이고 있어요. 한때 1조 3천억 달러까지 가지고 있다가 네. 10월 통계 보니까 이제 9천억 달러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도 최근에 물가가 오르니까 외환시장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건 결국 미 국채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1조 3천억 달러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가 최근 10월 보니까 1조 한 800억 달러로 미 국채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교수님은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제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어느 정도 잡혔고 더 떨어진다고 이제 보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쨌든 그 물가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계속했던 거잖아요. 금리 인상도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럼 금리 인상 고점 지금 어디로 보시고, 그다음 그 고점에서 멈추는 시점과 또 내년에 뭐 금리 인하, 뭐 2023년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고물가다. 물가가 잡히긴 했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이건 희망론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교수님 생각 궁금합니다. 저는 내년 3분기 후반에 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3, 4분기에요? 3분기 후반쯤에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시장하고 연준은 생각이 많이 다르죠. 아까 달러 가치가 10% 떨어졌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4.2%까지 갔던 게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지금 3.5%까지 떨어졌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상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 10년 국채 수익률도 떨어졌죠. 그래서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미국이 앞으로 금리 못 오르고 경기도 나빠진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거 12월 FOMC 보니까 파월 연준장은 물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이 목표하는 게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PCE라고 그러죠. 그런 소비자 물가인데 지난번 FOMC에서 9월에 3.1인데 이번에 그 3.5%로 오히려 더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경기가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인상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리면 1월 말 오고 2월 초에 FOMC가 열리는데요. 그때 0.25%포인트 올리고 그러면 4.75%가 되는 거죠. 그게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 채권시장이 오르냐, 파월 연준의장, 연준 위원들이 오르는가, 그거는 1분기 데이터들이 발표되면서 누가 오른지를 시장이 결정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분기에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도 성장이 거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고요. 고용도 줄어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관련 지표, 그 다음에 고용 관련 지표, 이런 걸 보면서 아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외환시장, 채권시장이 연준위원보다 더 똑똑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이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따라갈 텐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별로 안 할 거라 보시는 건 정말? 저는 한국은행이 1월에 한 번 올리고 그만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 경제는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비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규제 안 하니까 나오면서 소비를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죠. 좀 접어지겠죠.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그만큼 못 올랐죠. 근데 저는 최근에 한국은행 통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60.6%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61만 원은 원금 갖고 이자 갚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부담되는 것 같은데요? 쓸 돈이 없죠. 40만 원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오르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주가 많이 떨어졌죠. 집값도 최근에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락하고 있죠. 주가 집값이 급락하면 여기에 부여 효과로 그래가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저 대기업 중심으로 941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지만요. 투자가 지금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앞서 아까 말씀 작가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수출이 9월까지 증가했는데 10월부터 지금 감소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이거 보면은 아마 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분기 성장 데이터가 2월 말에 발표가 되거든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그럼 물가 상승률 낮아지는데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 못 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고 좀 이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가계부채가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가계부채가 50%였었어요. 근데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지금 2배 이상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물론 가계부채가 높다고 당장 위기는 안 와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가 높으면 은행에다 원금 갖고 이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쓸 돈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으니까요. 우리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인데 소비가 계속 GDP 성장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 네. 해주시면서 이제 원금과 이자 갚으면 별로 남는 돈이 없다 해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2022년 연말, 이 시점에 최근 시장,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점 정도에 와 있을까요? 이제 하락은 이제 시장은 모두가 알고 계시고, 하락도 꽤나 많이 폭이 컸잖아요. 우리 이제 주택 통계를 네. 여러 군데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저는 KB 국민은행이 86년부터 발표해요. 예, 그것 가지고 장기 시리즈를 보는데요. 우리 저 집 하면 거의 대부분 아파트 가격인데 그렇죠. 6월이 딱 정점이었어요. 올해 6월요? 예, 이제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이제 6개월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전국 평균이 4.2% 떨어졌고요. 뭐 서울 3.8%,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인천이 6.8% 떨어졌고 대구 5.8%, 대전 6%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강명 같은 데가 9%나 떨어졌더라고요. 네.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오히려 저 세종시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6월에서 12월 보니까 세종시가 마이너스 8.9인데요. 강명이 마이너스 9.1%예요. 서울 주변 도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이제 6개월 시작 하락 국면 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뉴스에서는 뭐 20%, 30% 뭐 하락일 수도 있던데, 뭔가 교수님 데이터를 들으면 뭔가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역 평균입니다. 아, 평균이요? 네, 평균이니까 일부 아파트는 지금 30% 떨어진 것도 있죠. 언론들에서 뭐 8억 4천짜리가 뭐 지금 4억 됐다. 네. 저도 어떤 신문기사에서 오늘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뉴스는 가장 자극적인 게 네, 나올 자극적인 확률이 거. 높을 테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 전체 그 지역의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월까지도 이게 떨어진 것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흔히도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네. 그다음에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렇죠. 렌트에 비해서 올랐느냐. 근데 아직도 거의 30% 가대평가됐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네. 아직 더 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30% 가대평가되어 있다면 뭐 그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집값은 지금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지고 2023년 한 해만 이제 딱 전망해 주신다면? 저는 뭐 2023년 한 해는 이제 초기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락폭률은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 텐데요. 계속 하락 국면이다. 2023년은. 예, 그리고 2024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앞서 제가 금리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주가 오른다 이런 거 주장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주가나 집값을 결정한 요소 보니까요. 금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도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많이 떨어지면 주가 집값도 못 올라요. 특히 우리 아파트 가격을 초기에는 금리나 대출 금액이 많이 설명해요.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경기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많이 변동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올 10월이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 1972년부터 우리가 11번 경기 순환이 있었는데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판단하는 게 종횡지 순환 변동치가 주로 판단하거든요. 평균 19개월 떨어졌습니다. 근데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2023년, 2024년 상반기까지는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계속 떨어지고 집값도 하락 국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들 좀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예. 한 한 2027년, 30년까지 떨어진다. 그때까지 정체고 이제 그 이후에나 오를 수 있다는 분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2024년 하반기나 5년부터는 그래도 공급이 너무 없었고 임금은 어쨌든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재비가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오를 수 있다. 교수님 어느 쪽이 좀 더 그냥? 예, 저는 지금 요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네. 아주 장기 하락 국면이 아닌가. 장기 하락 국면이에요? 예. 왜요? 그거를 지금 보는 거는 그동안 우리 인구 고령화, 저 같은 거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런 것들이 집값 하락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집값을 떠받친 게 뭐였었냐면은 소득 증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가구 수 증가였었어요. 그건 앞으로도 좀 계속 될 수는 아닌가요? 근데 서울 가구 수가 2029년이 정점이더라고요. 물론 전국 평균은 2039년인데요. 우리가 서울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2029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득 증가 속도가 우리 잠재 성장 2%, 1% 후반으로 떨어지면서 소득 증가 속도도 굉장히 둔화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는 계속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번 하락 국면이
아주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이 아닌가. 지금 뭐 여러 데이터를 보고 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구수마저 그동안 가구수가 집값을 떠맡았는데 네. 뭐 통계청이 가구수 추계라고 이거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서울은 보니까 2029년, 2030년 딱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점을 치고 그 이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가구수도 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테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작가님이 제가 뭐 2명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저 결혼하셨다면은 아버님 집도 있고 네. 저 장인 어르신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팔으시든지. 네네. 예. 그러면은 한 사람이 두 채를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워낙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네. 요새 아이들 안 낳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가구수를 보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교수님은 보통 이 부동산계의 진리 같은 멘트가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집값은 결국에는 우상해야 한단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 뭐 부동산은 첫째, 둘째, 셋째로 로케이션 뭐 있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지. 그런 거는 오를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거는 뭐 상급지 같은 경우는 우상할 수 있다는 뜻인 예, 거고. 최선호지는. 예, 그런데 보통 지역은 저는 일본처럼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단순히 사는 데다. 이런 거 인식이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강남 불패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강남은 제가 평가해 보면 너무 소득에 비해서도 가대평가됐어요. 물가에 비해서 가대평가되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집값 결정 요소 보니까 로버트 실러 교수 그 책 보면 애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애향심이요? 예, 우리가 고향은 계속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렇죠. 강남에 사신 분들은 그동안 떨어진 적이 떨어지고 다시 조금 지나면 올랐으니까 네. 그런 애양심 같은 예, 그런 강남에 대한 인식이 박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뭐 소득에 비해서, 그 다음에 물가에 비해서,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요. 지나치게 비싸다. 예. 결국은 경제 논리가 양심을 앞서거든요. 예.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집값이 이제 우상향할 수 없는 지역은 이제 지방의 어떻게 보면 소도시들이 여기에 좀 해당될 수 예, 이미 거기는 시작된 것 같고요. 네. 서울의 핵심 지역이 문제인데, 네. 이게 뭐 2029년이니까 좀 남았죠. 네. 몇 년이 남았기는 남았는데, 네. 예, 그것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영끌이라 해가지고 뭐 작년에 그 집값 많이 올랐을 때 뭐 20, 30대가 집을 굉장히 많이 사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럼 교수님의 시나리오로는 2024년쯤 하반기쯤 되면 이제 지금의 이 하락은 거의 멈출 것이고, 예. 당분간 좀 둔화나 정체를 하다가 2029년, 2030년부터 가구 수가 더 안 늘어나는 시점부터 뭔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예. 그걸 요새 계속 그 데이터 찾아보고 인구 구조 찾아보고 네. 여러 가지 경제 성장 구조 이렇게 찾아보는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한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예.